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건 이건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큰 주권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어떤 성장 인프라라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만약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그 다음에는 솔라나라거나 다른 가상자산들의 ETF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올해의 알트코인의 화두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럼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또 올해는 그 감산기, 네, 이렇게 생각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튈 줄 알았는데 4만 불 돌파하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이런 상황인데 한번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이 차례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2일 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발표되자마자 급락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반등세를 보이다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거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 주식시장의 속담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그 가상자산 생태계의 이제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레스케일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신탁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2년 단위로 이제 신탁을 들어두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2년 전에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차액 실현 욕구가 있고, 또 지금 현물 ETF가 이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탁에서 빠져나와서 ETF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빠져나와서 그걸로 뭐 다시 이더리움을 산다거나 혹은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가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에 있던 자금들이 엄청나게 매도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자산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50억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50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게 지금 좀 더 빠져나올 거라고 그럽니다. 시장에서 보기에는 한 90억 달러나 100억 달러까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건 이건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의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닦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 과목의 하나처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된 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도 또 신원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를 통해야만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그런 절차도 없이 마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그 ETF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그 가상자산 생태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은 비트코인 선물 ETF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현물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그 웩도덕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물 시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물 시장이 쉽게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현상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은 이제는 많은 기관들이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관이나 연구기금이나 심지어는 기업들도 자기들의 자산에 이렇게 그 비트코인 ETF를 담게 되고, 특히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이제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즉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시장의 기본적인 물량은 굉장히 커질 뿐이 없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지금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 현물 ETF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증가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제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정치가들이 이 암호화폐를 쉽게 억압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그 판 자체가 커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그런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금액이 최소 500억 달러에서 많으면 10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에는 한 10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에 도달할 걸로 이 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익 실현 세력하고 이러한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다툼이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혹은 캐나다 등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도 있지만 액티브 펀드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 가상자산의 ETF 종류들이 많아지면 이런 펀드들이 이제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세계적 자산 운용사들이 이렇게 현물 BTF에 이렇게 눈독을 들인 이유는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눈독을 들였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시장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최종 목표는 토큰 증권과 자산 토큰화 사업입니다. 우선 토큰 증권과 자산 토큰화 사업을 왜 기존 금융권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차세대 인터넷이라 부르는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거래되는 이런 온체인의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토큰 증권이나 자산 토큰화의 시장 규모가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토큰 증권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세계 시장에서 토큰 증권의 시장 규모는 한 2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커질 거라고 그들이 예상하고 있냐면 2040년까지 이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내지 많으면 68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대표이사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금융의 미래에는 자산 토큰화 사업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분야에 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토큰 증권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토큰화된 증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토큰 주권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어떤 성장 인프라라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토큰 증권의 개념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전형적인 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의 증권이 아닌 모든 실물 자산이나 무형 자산까지도 토큰화 시켜서 이걸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증권이 이제 탄생되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 자산 토큰화 사업이 최근 들어와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과 자산 토큰화 사업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큰 증권은 지금 증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산 토큰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토큰화는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반면에 자산 토큰화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RWA 개념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토큰화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금융권의 어떤 통화래거나 석유나 곡물 등 금이나 모든 이러한 상품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탄소 중립에 관한 거, 부동산에 대한 거, 채권에 대한 거, 미술품에 대한 거, 뭐든 그 무형 재산에 대한 것도 모두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고 이 표는 간단하게 지금 토큰 증권과 자산 토큰화 사업을 그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 자산 토큰화 사업은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파이에서 가장 많이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파이는 예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는 굉장히 자산 토큰화 사업과 연결되면서 커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자, 향후에 가상자산의 그 ETF를 좀 들여다보면 앞으로는 많은 종류의 ETF가 아마 속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 5월 달에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 만약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솔라나라거나 다른 가상자산들의 ETF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묶은 ETF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행되는 토큰 증권들의 ETF도 나오고 여러 가지 ETF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ETF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매 수수료가 없고 보수 체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ETF를 이제 좋아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ETF는 여러분들이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뭐 가입하거나 환매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식 거래처럼 계좌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게 단타로 사고 파는 이런 매매가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매도할 때도 일반 주식에 부과되는 거래세 같은 게 면제돼서 거래 비용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알트코인의 화두는 이더리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이런 레이어 1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너무 큰 과부하가 걸려서 거래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늦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솔라나나 아발란체를 선호했던 건데 올해는 이게 좀 뒤바뀔 공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2월 달에 비트코인이 대규모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거래 처리 속도가
초당 10만 건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의 거래 초래 속도가 올라가면은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레이어 2의 가스비가 지금보다는 100분의 1 이상 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작년이 비트코인과 그 레이어 1의 해였다면 올해는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올해 2월 달에 시행할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성공할지 여부와 또 5월 달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날지 여부를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 이더리움의 그 업그레이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의 이더리움은 초당 거래 속도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20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그 이더리움 그 메인넷 위에 많은 그 DApp들, 토큰들이 구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서부터 DeFi나 NFT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었는데, 지난해에 그 더머지라는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거를 최대 초당 6천 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할 그 업그레이드에서는 최대 속도를 초당 10만 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상태가 가장 좋을 때의 처리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것의 한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건에 성공을 한다면은 보통 때 거래할 때 최소한도 2, 3천 건, 초당 2, 3천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더리움 2.0이 초당 10만 건을 처리한다는 건 지금 비자가 초당 2만 4천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자보다도 훨씬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관련해서 올해 주목받는 레이어 2의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가 지난 6년 동안에 그 처리해야 될 물량이 한 1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거리 처리량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서 이러한 과부하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게 큰 단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를 기회로 지난해에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아발란체는 한 1100%가 올랐고, 솔라나가 한 1100%, 아발란체가 한 350%가 올랐는데, 과연 그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는지는 바로 그 이 레이어 2의 약진에 딸려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레이어 2라는 건 이렇게 이더리움의 그 메인넷의 속도가 늘어지니까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기본적인 이더리움 메인넷을 사용을 하되 거래 처리는 이더리움 바깥의 다른 메인넷에서 구동을 시켜서 여기에 결과값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일단은 트랜잭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바깥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되고 검증된 그 결과값만 원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함으로써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이는 게
이 레이어 1 코인들과 대표적인 레이어 2 코인들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각 코인들의 초당 거래 속도입니다. 여기 보면 솔라나가 초당 6만 5천 채, 그 다음에 폴리곤도 6만 5천 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 테라, 판텀, 아발란체 등의 순서로 가장 밑에 이더리움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레이어 2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즉 롤업이라는 기술인데, 롤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그 시간 순서로 탄생된 대로 이거를 병렬 처리를 쭉 하면서 이렇게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졌는데, 롤업이라는 기술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개를 하나에 묶어서 이걸 바깥에서 처리를 해서 100개의 결과값을 한 목에 여기에 기록을 함으로써 즉 거래 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레이어 2의 기술인 롤업입니다. 근데 롤업 기술도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옵티미즘 롤업이라고 그래서 그 낙관적인 롤업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그 상황을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상세하게 분석해서 정말 하자가 없는지를 검증하는데 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거를 사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거래나 결제가 올라갔는지를 검증하는데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술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레이어 2에서는 이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의 코인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그 영지식 그 롤업 기술인데, 영지식 롤업 기술이라는 건 이때 영은 젊다는 뜻이 아니라 제로를 의미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로서 이게 검증됐다는 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할 때 그 동굴 안에 그 문을 비유를 하는데, 동굴 속에 문이 있어서 왼쪽에서 들어간 동굴에서 오른쪽 출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어떻게 키를 여는지 몰라도 왼쪽에서 들어간 사람이 오른쪽으로 나오더라. 즉 이 사람은 이 암호키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 기술의 장점은 이 사기 증명에서는 그 완결시키는데 7일 걸리던 이 작업을 이쪽은 45분 만에 완결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옵티미스틱 롤업에 관련된 그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트럼을 비롯해서 베이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지식 롤업 같은 경우에는 GK 싱크나 아즈텍 혹은 뭐 스타크넷 혹은 여러분들이 또 흥미를 갖고 있는 이미터블 엑스라는 이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어 2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골라서 투자해야 될지 사실 일반인들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코인이 제대로 된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에서의 전망도 좋을 거라고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그 코인에 돈을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에요. 그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투자하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불 내지 몇천만 불을 그들은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 기술이나 이런 걸 검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공부하는 과정 중에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어떤 코인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2022년도에 그 펀드레이싱에서는 그 당시 이미터블 코인이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은 게 옵티미즘 코인이 한 1억 5천만 불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들이 투자 자금을 모을 적에 어느 코인에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어떤 코인들이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1차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벌어진 펀드레이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영주식 롤업 코인들도 여기는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최근에 벌어진 이런 그 펀드레이징에서 보면 가장 많이 투자 자금을 모은 게 GK 싱크가 약 2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인젝티브가 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 자금을 모았고, 그런데 이게 투자 단계별로 좀 틀립니다. GK 싱크는 시리즈 C에서 이렇게 모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드 단계에서 모은 것도 있고, 뭐 시리즈 B 단계에서도 모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힘들고, 과연 이들이 어느 투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으면서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의 그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 기관들이 예측하는 올해의 주요 트렌드가 있는데, 올해는 일단 레이어 2, 그다음에 게임파이, 그다음에 데핀, 인공지능, 자산 토크나 이 5개를 코인베이스 등 주요 전문기관들이 올해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뭐 게임파이라는 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거는 게임하고 디파이하고 NFT를 결합한 형태의 코인들입니다. 이건 게임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게임화하여 수익 모델을 만들고, 게임 내의 아이템을 NFT화해서 그 유저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 또한 5가지 트렌드를 예측했는데, 올해는 데핀, 즉 탈중앙화 분산형 인프라 코인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등장할 거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될 거다. 그 다음에 자산 토크나 사업이 커질 거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통합될 거다라는 이런 5가지 기술적 트렌드를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리스테이킹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더리움 지분증명 체인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스테이킹한다는 개념인데, 그 대가로 이제 다른 코인을 받아서 다른 프로토콜에 입금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건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과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작동시킴으로써 이 거래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쪽의 기술이 올해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블록체인을 통한 또 STO,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 어려운 분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지식을 계속 공부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가족분들도 올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